가봐. 천천히 가겠습니다. 야. 지금 우리 이제 완만한 경사지로 올라가는 게 옛날 서쪽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밑에 아직 옛날식으로 잘 정교하게 있는 것도 있고 위에 저렇게 개이빨 자국처럼 무너진 부분이 안에 쌓여 있으니까 이 성벽 쌓는 기술은 고구려 척이 처음 성사할 때부터 이런 기술이 있었다. 그거는 그 이전 시대에서부터 이런 기술이 있었다는 걸 말하죠.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성벽을 쌓았으니까 당시에는 이런 지역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근데 이렇게 좁은데 이렇게 높은데 성벽을 쌓았다는 것은 그만큼 초기는 주로 방어 목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동북삼성이 다 중국 땅이니까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 요동성이 이 지역의 제일 큰, 그러니까 그 고구려의 이 요하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사실은 도시 자체는 국내성보다 오히려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왕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을 보호하는 하나의 산성이다. 이렇게 보니까 아주 요충지입니다. 이게 함락이 되면 이제 나머지가 많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견고하게 쌓았는데 이게 고구려 사람들이 성 쌓는 기술이에요. 이제 요 무너진 안에 보면 성을 어떻게 쌓냐면 이렇게 서로 맞물려 돌이 맞물리도록, 그러니까 개 이빨이 이렇게 물리는 것처럼 성을 쌓는다. 그래서 성이 잘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평지에 성을 쌓으면 성 밖에 반드시 물길을 내는 거 아시죠? 해자라 그래가지고 물길을 내가 저기 성벽에 못 붙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성을 쌓을 때는 반드시 국내성도 그렇고 강을 하나 끼고 또는 강을 2개 끼고 이렇게 쌓는 거는 자연 해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모양이 위에 게 고인돌 형상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고인돌에서 점점 발달해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저기 묻은 칸도 이거와 거의 같은데 이 규모가 월등하게 클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위에 뭐예요? 큰 돌을 갖다가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저런 돌이 뭐 25톤, 15톤 이런 데 비해서 그건 50톤 이상의 돌을 통돌을 갖다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굉장한 어떤 기술이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동북공정에 관해서 제가 강의를 하지만 의외로 동북공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정부의 고위 관료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동북아 공정이란 말까지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공무원들이 연구했어요. 동북아 공정. 그래서 이 동북공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겠다. 특히 21세기에 와서 고구려가 부각된 것 중에 하나, 역사가 단순한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현재고 미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압축적으로 알려준 것은 동북공정이거든요. 그리고 동북공정의 주요 타켓으로 나온 것이 고구려였었어요.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고구려랑 연관시켜가면서 동북공정의 실체를 말씀드릴게요. 동북공정은 역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동북공정은 더더욱 고구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동북공정은 고구려라는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실의 문제고 미래의 문제죠. 그래서 제가 동북공정은 정치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치의 문제. 줄기차게 제가 주장을 했죠. 줄기차게.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고구려는 늘 그렇듯이 중국의 소수지방 정권이었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늘 조공을 바쳐왔다도 있었고 몇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 그 중에 하나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고구려와 수나라, 고구려와 당나라 간에 벌어진 전쟁은 국내 전쟁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2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쟁은 국내 전쟁일 뿐만 아니라 통일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 논리론을 전개하면서 특히 그 부분을 물고 늘어졌죠. 실질적으로
중국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도 그런 사례를 근거로 해서 주장을 했죠. 이를테면 한사건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나중에는 당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요동은 중국지, 요동은 옛날 중국의 땅이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걸 들이대면서 당태종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특히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지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문했죠. 만약 그런 논리라면은 북한에 유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국이 과거 역사처럼 똑같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반문을 제가 던졌어요. 이런 질문은 여러 군데서 던졌죠. 중국 학자들과도 논쟁을 벌이면서. 중국이 그렇게 고구려를 역사를 왜곡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플러스를 작용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게는 마이너스 작용했죠. 중국이 만약에 고구려를 건드리지 않고 동북공정을 추진했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구려에 대한 관심도 안 갖고 고구려 관련 드라마도 안 나오고 선도경도 안 나왔겠지.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 그대로 중국이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가도 늦게 깨달았겠죠. 그런데 아킬레스 건을 건드린 거죠. 중국 정부가 몰랐을까요? 알죠. 중국 정부는 고구려사가 한국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의 비늘을 건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중국의 국가 발전 전략이니까. 중국으로서는 반드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큰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동북공정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고구려였던 거죠. 우리에겐 천운이었었죠. 제가 그래서 천운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 민족에 천운이 다가왔다. 이렇게. 그래서 동북공정을 추진한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북공정은 신중화제국주의를 추진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이었었다. 중화제국주의란 말, 그리고 신중화제국주의란 말을 쓰게 된 거죠. 중국은 제국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중국에게도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에게도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태생적 특성과 함께 현 세계가 이를테면 글로벌리제이션 되고 세계화가 되고 지역화가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미주 공동체나 유럽 공동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똑같은 동일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처럼 중국을 맹주라는 또 일본을 누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신중화 제국주의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불행으로 끝날지 행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역사학자의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죠. 그래서 중국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신중화 제국주의를 추진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이었었다. 두 번째, 이 만주의 문제입니다. 만주. 만주는 우리에게 특별한 땅이죠. 우리 독립군들이 구한말에 또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 만주로 간 것은 조선을 그대로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우리 옛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제가 해석을 해요. 내가 만약 그 당시에 독립군이었었다면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왜? 만주, 남만주는 바로 우리 민족이 출발한 곳이니까. 거기 고조선이 있었고 고구려가 있었고 파래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원래 우리 민족에게는 그런 계승성이 있었으니까. 우리 민족 계승성 강해요. 우리가 중국 지역,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를 보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강한 계승성과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구려가 첫 번째 나라를 세우고 나서 주몽이 다물도를 설치해요.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물은 삼국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려어, 위, 복구터, 고구려 말로 옛 땅을 회복하는 것을 다물이라고 한다. 이때 저는 토를 영토로 해석하지 않고 질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던 고조선이 아니라 원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정치적인 진공 상태에 다시 조그만 정치 세력들이 모이면서 각각의 부흥운동 내지는 독립전쟁을 벌이는 거죠. 각각 임정도를 수립한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표방한 것은 원조선, 조선족 질서를 재현하는 것이었었죠. 누가 더 정통을 갖느냐.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북쪽에서는 고구려가 결국 대표적으로 성공한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통일을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은. 그러니까 당시에 독립군들이 만주를 건너갔다면 당연히 지금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볼품없는 조선이라기보다는 원래 있었던 원조선과 함께 우리 민족의 옛 질서라든가 그 다음에 약간 국수적인 용어? 국수란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사람이 나쁘게 평가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경우에 옛 영광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독립군들이 전쟁을 벌인 지역, 그 다음에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든 지역, 신흥보관 학교 등 이건 고구려의 영토, 고구려의 성토예요. 그리고 그 당시 때 고구려인들에게 독립군의 교재로 만들어진 역사책들, 그때 그 양반들은 바로 고구려, 발해 또는 원조선의 유적과 유물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그걸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누구? 단재 신첩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쓴 책들이 국내로 돌아오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가 더 박찰가면서 총독부 직속으로 내려가면서 본격적인 조선사 편수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역사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당시 때 독립군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독립군들이 단순하게 그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타서 옛 질서까지 회복하자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역사의 전환기에는, 질서의 재편기에는 얼마든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역사가 전개될 수 있어요. 역사의 법칙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군가 만든 얘기지.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만주에 대한 얘기를 하다 말았었는데 동북공정을 추진한 두 번째 목적은 이거라고 봤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에 신질서가 수립될 경우에, 즉 질서 재편전이 일어날 경우에 만주 지역에 대한 현실적 권리뿐만이 아니라 역사적 권리도 획득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겁니다. 만주 지역은 현재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우리 겁니다. 적어도 발해까지는. 그런데 이 동북공정의 작업을 통해서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역사적으로도 여기가 원래 중국의 영토 땅을 주하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는 한강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다 논리를 제공한 것도 우리 학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두 번째를 바로 동아시아 질서 문제라는 얘기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북한의 유고, 또 한 가지는 간도 문제가 있고, 더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현실화 안 된 탓인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연해주 문제입니다. 연해주. 핫산 잘 아시잖아요. 핫산,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하바로브스크 이런 지역들, 이거 러시아 땅 아니에요. 1860년도까지는 청나라 땅입니다. 물론 옛 발해의 땅이고 옛 고구려의 땅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연해주 일대가 프리모르스키 지역이 수복의 대상입니다. 아시죠? 수복이라는 의미. 그건 수복의 대상이에요. 더군다나 중국 공산당의 성립 근거가 뭡니까? 반제국주의인데, 식민적 질서의 척결인데 1860년대 북경조약에서 빼앗긴 연해주는 수복의 대상이죠. 이건 뭐 중국 공산당인 철칙이죠. 두 번째, 중국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아니면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동해를 진출해야 돼요. 동해. 어디로 갑니까? 두망하구의 20km는 북한과 러시아가 공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은 연해주 지역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거권을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두망하구뿐만이 아니라 연해주 일대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권한을 서서히 찾아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거죠. 원래 중국 땅이라는 걸 자꾸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5년 전, 4년 전쯤 됐지만 드디어 국내 신문에 보도가 됐고, 며칠 전에 제가 미리 알았고 보도된 다음에 제가 다시 전화 걸어봐서 물어봤어요. 그 보도의 내용은 중국이 나진항 부두 건설에 참여하면서 50년간 부두 사용권을 조차했다. 물어봤더니 조차가 아니라 관리권이래요. 제가 또 그 위에 또 연변에 가서 물어봤더니 중국 정부가 아니라 연변에 있는 건설업체래요. 그건 중국 정부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중국이 나진항을 통과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동해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 저 사람 너무 예민한 반응 보인다. 그런데 제가 바다를 항해를 많이 했어요. 뗏목도 여러 번 탔고, 배 타고도 꽤 많이 오래, 유럽까지도 제가 배 타고 갔다 왔어요. 90일간 배를 타면서. 바다에 메커니즘이 있어요. 바다에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선이 나가건 해적이 나가건 상선이 나가건 해군이 나가건 똑같은 거예요. 그 해변은 길을 찾는 거니까.
병자 수호 조약에 아직까지도 근대사전 공자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부분은 부칙이에요. 일본 해군이 우리나라 전 해안에 측량, 측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그 지도 만들려고 준 거죠, 권한을. 이거 얼빠진 사람들이 조선시대의 양반 관료들이죠. 얘기거리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동북공정과 아울러서 바로 동해에 진출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나온 거죠. 이러저러한 것을 보면은 시적시 이것은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이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동북공정만 있습니까? 티베트를 대상으로 한 서남공정도 있죠. 현재 위구르를 대상으로 한 서북공정도 있죠. 그 전부터 쭉 지속되어 왔던 몽골 지역에 대한 역사공정도 있죠. 그 다음에 공정이란 말은 안 붙었지만 현재 운남성의 곤명을 거점으로 해서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해서 예를 들면 석유 수송로를 태고를 통해서 육로로 끌어들이는 작업 등등의 이런 작업도 있죠. 이거는 몇 년 전까지 얘기해요. 지금은 더 확장이 됐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한 신중화적기를 구사하는 방책의 일환으로 한 부분으로 동북공정이 터졌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말 그대로 중국이 위협적 존재라는 것을 친중적인 한국의 친중파 인사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이죠. 다 아시다시피 동북공정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동북공정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고구려라는 것은 단순하게 중국에게 빼앗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고구려 참 중요합니다. 자, 이제 고구려 다시 넘어가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고구려가 그렇게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보죠. 21세기에 지금처럼 전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리제이션, 리저널리제이션, 그 다음에 내셔널리제이션, 뭐 등등. 그리고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중일의 신민족주의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새로운 갈등과 아니면은 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시기가 지금만 있었겠습니까? 지금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세계 질서의 재편이란 것이. 물론 지금은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겠지만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그 당시 때 세계는 이 아시아 내지는 동아시아권이 되겠죠. 이 동아시아에 세계대전이 또는 국제대전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이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중국 세력들, 우리 일본 열대 세력들이 나름대로 이 통법을 안 굴렸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은 과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걸 살펴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하나의 모델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근사치인 거죠.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시기가 몇 번 있었는데 이를테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선, 위만조선과 한나라의 전쟁. 그리고 제가 말하는 동아지 중에 국제대전, 즉 고구려 수나라 전쟁, 고구려 당나라 전쟁, 이어지는 신라 삼국통일 전쟁. 이 전쟁, 이것도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 전쟁은 제가 동아시아 국제대전이라고 명명하고 70년간에 걸친 전쟁이라고 제가 규정한 거예요.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이게 동북공정을 통해서 퍼져나간 거죠. 역사를 툭 띄워가지고 고구려 수나라 전쟁, 고구려 당나라 전쟁, 여기는 을지문덕, 여기는 양만춘, 그리고 신라, 김춘추, 김유신, 이거 역사 아니죠. 그렇게 하면 역사를 배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역사를 배우면은 우리가 또 일본에게 또는 중국에 나라를 뺏길 수가 있는 거죠. 일본인들이 원했던 우리 역사 교육은 그런 거였었죠. 역사의 맥락을 파악하지 않고 역사를 총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 나는 분절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를 짜게서 보는 것.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어떤 교훈도 얻을 수가 없고 왜 그런 일이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허우의 문제까지도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이것을 일본인들이 가르쳐왔고 지금까지도 한국 역사학회가 탑습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동북공정을 통해서 좀 나아졌지만 역사는 저는 그래요. 와세 문제가 아니라 화해의 문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화해의 문제를 넘어서 하우의 문제라고 그래요. 어떻게 미래 예측 지표 기능을 하는 것이 역사의 궁극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저 오래전부터 워책이라든가 논문 통해서 얘기했던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도 사실은 동아시아의 질서를 놓고 양대 세력, 즉 고구려와 400년 만에 오랜만에 중국 쪽을 통일한 중국 세력과의 질서 재편전이었었거든요. 그 전쟁에서 마지막에 신라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역사가
헝클어진 것 뿐이죠. 아무리 신라 역할을 강조해도 고구려 비교할 수 없어요. 고구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쪽에서 백제신라와 경쟁하면서도 북쪽의 숱한 유목종족들과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유목종족들과 그 막강한 중국 질서와 대결하면서도 700년 강국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와 신라 백제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백제사나 신라사 전공자들이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물론 다 존재 가치는 있지만 비교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민족사랑 맥락 속에서는 저는 그래서 그걸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그 중간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공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론을 찾고 성공한 모델이 필요하죠. 성공한 모델. 부한말도 실패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근대사상 공자들이 자꾸 그 얘기하는데 물론 의미는 있지만 그건 실패한 모델이니까 그걸 전제로 접근하고 성공한 모델 고구려죠.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식 때 고구려는 성공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391년도에 광개토 태양이 18살의 나이로 임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해서 그 다음에 돌아가시 22년간 제의를 하셨고 장수왕이 들렸는데 어쨌든 4세기, 5세기 중간 무렵까지 보게 되면은 고구려는 말 그대로 전성기를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광개토당이 즉위하던 시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질서가 완벽하게 재편되는 시기였었어요. 잠깐 그 시기를 볼까요? 이 국제관계를 먼저 보면은요, 중국은 남북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제가 쉽게 얘기하면 상해 정권과 북경 정권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때. 더군다나 광개토대왕이 계셨을 때는 이 북경 정권은 갈갈이 찢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56국 시대라고 해요. 5개의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16개의 나라를 세울 만큼 아주 대혼란의 도가니였었고 이것이 북조로 통일되기 막 직전의 모습이었었고 여기 남쪽으로 도망간 나라가 새로운 남쪽의 다른 나라로 송나라로 탈북하기 직전에 있었고 그러니까 질서 재편기예요. 그 다음에 이죠. 여기 심각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해요. 고구려는 굉장히 처음부터 강한 나라였었다. 광개토대왕은 강력한 나라의 임금으로 등극했기 때문에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순식간에 고구려를 강부. 그렇지 않아요. 광개토대왕이 즉위할 때 고구려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 국제관계도 그렇지만 내부에서 백제가 계속 공격해 오잖아요.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가 고국원왕인데 그 양반 평양선 전투에서 화살 맞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광개토대왕 큰아버지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불교란 이데올로기로 새로 차용하면서 고구려를 수습해가는 것이 뭡니까? 소수류망이에요. 그리고 그 아우가 고국양왕인데 그 양반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고국양왕의 아들인 담덕이 임금이 된 겁니다. 담덕태자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전부터. 담덕이라는 이름은 아마 큰아버지가 지어주셨을 것이다. 왜? 불교 소수류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아마 그 시대 고구려 사람들의 수건 내지는 비원이었을 것이죠. 정말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성군으로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었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아요? 국가의 명칭도 그 다음에 사람의 명칭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듯이. 그러니까 담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늘 세뇌당하면서 그 당시 때 시대 정신을 짓눌렀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걸 간직하면서 성장한 광개토대왕이 성군이 되는 것은 역사의 필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태왕사신기 때 누구죠? 배용준이 됐을 때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런데 제가 당연하다고. 광개토대왕은 말 그대로 본능의 야성과 그 다음에 지성과 여인의 감정을 두루 갖춘 그런 인물이다. 제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용준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본능 야성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날카로운 분석, 이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한국 사회가 가장 부족한 게 그거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감성. 여인의 감성, 시인의 감성을 같이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균형 잡힌 인간이 되죠. 그 담덕,
내부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남쪽에서 백제가 계속 공격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하도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삼국사기에 나온 얘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메뚜기 떼개가 횡행하는 거예요. 진짜 메뚜기인지 아니면 황사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메뚜기 떼가 계속 편서풍을 타고 오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당시 때 18세의 어린 나이로 임금이 됐으니까 귀족 연립적 성격이 강한 고구려 내부에서 얼마나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심각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위기 국면에서 18세의 어린 나이로 광개토에 등장하면서 고구려 역사, 아니 동아시아 역사를 바꿔버리면서 고구려를 말 그대로 동아주 중에 코아 국가, 다른 말로 하면 해륙 국가로 완성시키는 거죠. 그게 광개토 뛰어나요. 뛰어난 양반이죠. 뛰어난 양반. 자, 여기서 한 마디 또 오죠. 아까 제가 안인성의 양만춘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월제무덕 장군 얘기를 했고, 뭐 여기서 나가다 보면 한없이 많아요. 또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그냥 뛰어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은 고구려는 이렇게 나라는 허술한데 몇몇 영웅들에 의해서 지탱된 나라일까? 고구려는 광개토에 대한 탁월한 인물에 의해서, 천재적인 인물에 의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위기를 극복하고 고구려를 강한 나라를 만들었을까? 아니죠. 그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고구려는 충분하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때 광개토 대왕을 뒷받침해줬던 리더십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식인 그룹 내지는 이런 그 전략가 그룹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 그랜드 디자인이 비록 처음부터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 기본 틀은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수정해 가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봐요. 자, 그래서 그들이 설정한 것을 보니까, 자, 동아시아 질서는 재편되고 있다. 이런 질서의 재편기에는 어떤 조그만 세력도 그 역할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고구려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렇다면 나 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격변해가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재편 시기에 우리의 모국 또는 우리의 조국인 고구려를 그 질서에 코아에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제 용어로 표현하면 동아주 중의 중액조정론이에요. 그 센터론과는 다른 거죠. 동북아 중심국가는 한반도 중심론과는 달리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액조정론이에요. 가운데에 있으면서 역할만을 조정한다는 것이죠. 이건 센터 개념이 아니라 제국주의 개념이 아니에요. 고구려 얘기, 또 이런 얘기하면은 일부 사람들이 금방 얘기를 해요. 국수주의의 발로다, 민족주의의 발로다 붙어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반문하죠. 우리 같은 나라 약소국이 무슨 힘이 있어서 패권적 국수주의 내지는 민족주의를 지향하겠는가. 자기 분수를 알아야죠. 늘 남에게, 그리고 지금도 양 강대국사에 있는 끼어있는 우리가 그렇게 일본과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팽창적 국수주의를 지향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린 공존을 원하는 거예요. 삼조고처럼 세계 다리로 균형 잡힌 체크 앤드 밸런스, 여기에 우리 한 부분을 설정하자는 것이죠. 그래야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이 이룩되는 거죠. 우리가 역할을 잘해야지. 그래서 결국은 동아주 중에 중액조정론을 구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딱 눈에 보이는 거죠. 아, 그렇다면은 정책을 이렇게 추진해야겠구나. 이런 역사의 전환기에는 이 물리적 힘이 중요해요. 미국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아무리 해도 미국의 군사력을 누가 건드립니까? 중국이?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역시 센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환기 때는 물리적 힘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다 벌써 이 국제질서의 판을 바꿔버리자는 거죠. 바꿔버릴 경우에 반드시 우리가 차지해야 될 몇 가지 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간에는 목이 있습니다. 시간이 늘 흐르는 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도 얘기했잖아요. 다 목이 있어요. 공간에도 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주식도 목 좋을 때 사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도 아파트도 좋은 몫을 차지해야 돼요. 뭐든지 목이 중요합니다. 목. 모든 것은 균질하지가 않고 늘 모이거나 풀리거나 하면서 목이 있습니다. 호킹도 얘기했잖아요. 스티븐 호킹도. 모입니다. 목.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의 목에 광개토 입장에는 당연히 공간의 목을 장악해야죠. 딱 보니까 고구려가 말 그대로 동아시아 지중해의 코아가 되기 위해서는 바다와 육지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목을 장악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어디예요? 시간 없으니까 그때 넘어가죠. 여기잖아요. 첫 번째. 여기. 여기를 장악해야지 이 모든 물기를 장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할게요. 고구려는 해양 활동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바다가 넓고 중국 세력과 북방 세력과 싸움을 하고 일본 열도랑 계속해서 외교 사진을 보내고 그러는데 바다에서 활동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비록 삼국사에는 단 한 글자도 안 나와 있지만 광교동 비문에는 수군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미천왕 때도 고공원왕 때도 이쪽 지역에 있는 동맹군들과 나라들과 패를 동원해가지고 군사동맹 맺은 사실들이 나오잖아요. 232년, 34년에도 선권의 오나라랑 바다를 통해서 군수물 짜고 가잖아요. 439년에도 장수왕이 800필의 말을 보내죠. 479년에도 이랬다면 성로, 돌, 화살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내죠. 그 다음에 612년에 수나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다시 수나라 사람과 낙타 2필 등을 일본 열대에 보내죠. 이거 다 배 아닙니까? 고구려 해양활동 활발했죠. 삼국사기가 전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그러니까 이 전쟁은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수나라 전쟁, 고구려 당나라 전쟁, 삼국 통일 전쟁은 해전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백제가 왜 멸망했습니까? 황산벌 전투요? 아니에요. 나당연합군이 금강상륙작전 성공시켜가지고 3일 만에 사배정을 함락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산벌 전투예요. 해전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고구려 입장에서 해전 중요하니까 해양 질서가 중요했고 그 중에 하나 여기죠. 지금도 대련. 이 대련 끝에 가면 뭐 있습니까? 여순이 있죠. 여순에는 누가 있습니까? 안종근 의사와 단재 신채호 선생의 훈련이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등서평이가 1980년도에 이쪽에 있었던 세계 경제 특구회의 16개 30일을 넓혀주는 경제기술개발구의 한 축이 대련이죠. 옛날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도 여기랑 연관돼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도 여길 출항해가지고 산동지방까지 무역을 벌이잖아. 이거는 다 사료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례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여기는 미천왕 때 완벽히 장악하지만 여기입니다. 그 이전에도 왔다 갔다 해요. 최종적으로 미천왕 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잘 알다시피 2002년도에 김정일이 신의지 경제특구서를 발표했던 것이죠.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 양빈을 잡아놓고 아직까지 잡아놓죠. 중국이 단동을 발전시켜서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까 현재 앞에 있는 비단섬 또는 위화도를 경제특구하자고 강력히 제안하고 있는 거죠. 중요하거든요. 이게 목이 있대. 여기는 중국이 양보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만입니다. 그래서 광교투쟁이 390년대부터 해서 여기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장수왕 때 완벽하게 장악하는 거죠. 충청도 쭉 다. 경기만을 장악해야 돼요. 여기를 장악해야지 고구려가 남북으로 분단된 중국을 대상으로 한 등거리 외교를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등거리.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거죠. 납포됩니다. 고구려 사신이 가다가 납포되고 여기 사신이 오다가 납포되는 것이 사례에 2번 나와요. 백제는 고구려 계속 막죠. 백제의 계류왕이 사신을 보내서 하소연합니다. 국서를 보내서 이리와 승량이 같은 것들이 길을 막아서 갈 수가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갖은 모략을 다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죽죠. 왜? 475년에 장수왕이 3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바로 이 미사리 앞을 건너서 한성을 공격해서 끝내고 끌고 가서 아차산에서 죽이잖아요. 그만큼 해전이 무서웠던 거죠. 당연히 백제, 신라, 외가, 북조랑 교섭한 걸 받아서 차단을 하죠. 그러니까 외교적 이니시어티브를 고구려가 쥐는 거예요. 이 동아지 중에서 가장 외교적 주도권을 집은 거는 당시 고구려죠. 왜? 해륙국가니까. 누구 맘대로 여길 가요. 그리고 고구려가 양쪽으로 등거리 해결하는데 심지어는 이쪽에 있었던 유연이란 나라 통일돼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유연과 현재 상해 정권을 연결시켜가지고 북경 정권을 압박하는 외교망도 구축하죠. 이거 옛날 용어로 말하면 중소 분쟁 시대 때 상해 정권과 소련을 연결시켜서 북경 정권을 압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외교를 지금 구상하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몽골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와 일부 동맹을 맺으면서 중국을 외곽 포위하는 전술이죠. 토국공것은 이쪽에 있는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버리는 거죠.
당시 그 이후도 아주 긴박하게 외교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는 추상적이고 아주 단편에 불과해요. 자, 당연히 고구려를 봐서는 여길 장악해야죠. 그래서 제가 노무현 정권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경제특구는 송도가 아니라 경제특구는 평택, 인천, 김포, 강화, 개성, 해주를 포함하는 범경기만 해안특별구를 제가 주장하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중국의 이 지역과 이 지역과 경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스케일이. 우리 이런 반도적 스케일을 이제 떨쳐버리고 이 해륙적 스케일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 둘, 세 개 했죠. 또 하나 필요해요.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기입니다. 여기. 낮은 선봉지구. 1992년도죠. UNDP가 여기를 경제특구지역으로 하겠다고 선언했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의 평화를 풀어보고자 했는데 실패를 끝나면서 황해가 뜬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더군다나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중국의 해군이 나진항을 통해서 나오는 순간 동아시아는 달라지게 됐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당연히 주몽 때부터 이 지역에 진출했지만 6대 태조왕 때 완전히 장악했지만 광개토 때가 되면 한 번 더 정보를 하게 됐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직접 통치시키면서 연해진 남부 지역까지도 장악한 것 같아요. 광개토이 20년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여기 지역 다 장악해버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았어요. 또 하나. 고구려가 또는 우리 민족이 동아지 중에 코어 국가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4개 지역 외에 또 어떤 지역을 거점화 시켜야겠습니까? 모아, 목, 허브, 코어, 인터체인지화 시켜야 되겠습니까? 보세요, 지도를. 이미 좀 늦었지만 여기 땅 사모는 괜찮은 거죠. 제가 오래전부터 예측했고 뭐 최근에도 가서 얘기 많이 합니다. 발표합니다. 동해시입니다. 동해시. 동해경제권. 동해경제권 꼭 돼요. 왜냐면은 원래 동해였었는데 황해경제권이죠. 난리잖아요. 동해는 그럼 빈 바다입니까? 아니죠. 동해가 빈 바다라는 것은 일본이 소외되는데 일본이 그냥 있나요? 이 동아시아 질서재편작업에 일본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동해경제권이죠. 더군다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중국의 해군이 만약에 또는 중국의 상선이 동해로 진출하게 되는 순간에 이거 당장 여기 걸립니다. 저기도 마찬가지고요. 남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가만히 안 있죠. 중국 해군이 동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동아시아 어떤 나라가 용인하겠습니까? 당연히 동해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동해 경제권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거점 지역은 현재 우리 남한 입장에서 그렇고 보면 여기죠. 동해죠. 여기 그래서 표시가 있는 거죠. 이게 옛날에 고구려 항로예요. 신라 장군이 누구죠? 신라 장군. 이사부죠. 신라 장군 더면 딱 이사부. 좋은 얘기죠. 네. 이사부가 신라의 물론 왕족이죠. 그런데 그 왕족이 처음에 삼척에 파견됩니다. 실직 군주.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하슬라, 즉 강릉 지역의 군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상국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신라의 북진 정책은 바로 동해 문제랑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고구려 입장에서는 전성기에 광개토는 여기까지 공격했지만 영토는 장수왕 시대 때 현재 포항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최소한도 현재 동해 지역까지 내려와야지 신라를 압박할 뿐만 아니라 일본 열도로 쉽게 건너갈 수가 있어요. 항법상. 당연히 신라 입장에서는 여기를 장악해야지 고구려를 밀교망에서 혼선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동해경제권 활성화시키고 양쪽에 한쪽엔 일본을 거리고 또 한쪽에는 중국을 거느리면서 코어 역할을 하려면은 삼조고가 그런 거 아니에요? 다리 3개에다가 날개가 2개가 있고 머리에 뿔이 달렸잖아요. 1, 2, 3, 3, 2, 1 구조죠. 이렇게. 그랬을 경우에 동해시가 중요하죠. 그래서 광개토당 또는 장수왕 시기에도 이 동해 지역을 거점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최소한도 5개 지역을 확보해야지 해륙국가의 기본틀을 만들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여기죠. 이게 동북공정입니다. 1970년대까지는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은 그 기간 산업들은 현재 만주 지역입니다. 80년도부터 등소평이 경제특구 전략을 통해서 해안으로 내려왔던 것이죠. 지금 다시
점, 섬, 면 전략이 성공해 가면서 중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다시 중국의 동북, 즉 우리의 만주 지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동북 진흥 계획이에요. 동북공정과 맞물리는 거죠. 당시도 똑같이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북쪽으로 진출해야지 많은 자원과 함께 북쪽에서 힘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면서 직접 통치, 간접 통치, 영향권, 여기 흑활령 지역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최소한도 5+알파의 이런 거점 모굴 지역을 확보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광개토대왕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정치적, 외교적 전략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경제 문제를 간단히 하고 문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모든 것은 길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 길이란 말을 경제적 용어로 풀이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길. 경제적 용어 속에서 길이란 것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유통도 좋죠. 유통. 맞아요. 유통. 물류. 결국 길의 문제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수입 물동량의 99.3 또는 99.7%는 C레인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막히면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C파워, 해양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모든 것이 길입니다. 육로의 길, 바닷길. 육로는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트랜스 차이나 레일로드, TCR. 그 다음에 TSR, 트랜스 시베리안 레일로드에서 쭉 퍼지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남쪽으로 여기는 C레인. 이렇게 육로와 해로를 공이 장악한 거죠, 고구려가. 더군다나 지금 말씀드린 5개의 지역은 굉장히 크고 효용성 있는 뭡니까? 항구죠. 항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리의 거점 지역이고 거기서 보세 강업도 이루어지게 돼 있고 상업도 있고 배후단지도 있죠. 즉 여기. 그러니까 고구려는 당연히 무역이 활발한 나라죠. 경제력의 기반이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것처럼 약탈 경제 그런 엉터리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700년을 그리고 숱한 전쟁을 치렀겠습니까? 수나라는 고구려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 멸망했는데 전쟁은 곧 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구려는 국력, 경제력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는 갖은 산업들이 발달했지만 그 중에 하나 무역도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역, 즉 물리 허브 역할도 고구려 했고 그 다음에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문화의 문제입니다. 문화. 제가 고구려 문화국가설을 주장했습니다. 고구려 문화가 뛰어난 나라야. 문화가 발전했어. 그거 아니에요. 고구려는 문화국가였었다는 겁니다. 로직이 매우 정교하게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문화가 로직화되어 있었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이죠.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걸 문화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한 건 지금 같은 대중문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국가. 왜? 고구려는 문화국가를 해야지만 돼요. 더군다나 고구려 문화국가설은 지금 21세기 우리에게 굉장히 큰 모델이 돼요. 그 중에 하나 먼저. 조금 전에 오면서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지방의 군술이 3개 국어를 해야 된다고 그러대요. 다문화 과정이니까. 그렇죠. 불가피해요. 고구려 당연히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것이 고구려가 발생한 지역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종족들이 사실은 고구려의 영토 플러스 영역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종족이 다양하지 않겠어요? 크게 보면 하나 내지는 2개겠지만 다양하지 않겠어요? 다종족적 국가 되는 겁니다. 고구려족을 압도적으로 하지만 다양한 종족들이 있죠. 다른 거예요. 언어도 다를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길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지역은 이 지구상에서 자연환경이 가장 다양한 곳이에요. 사실은. 자연환경이 다양한 곳이에요. 다양한 자연환경이 모이는 겁니다. 여기는 가보면 지금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원래 여기 밀림 지역이에요. 여기는 수렵삼림문하고 지구의 허파예요, 사실은. 이 지역이 과거에는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샤머니즘의 본향이 여기예요. 전형적인 초원유목문화 내려오죠. 몽골 있죠. 그 다음에 실크로드 일부가 들어오죠. 고구려 문화는 이 4개 실크로드에 연결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자연 환경 속에서 다양한 생활 양식 속에서 다양한 종교 형태부터 시작해서 민속부터 종족마저도 다양해요.
그렇다면은 어떡합니까? 더군다나 고구려는 이미 큰 나라가 됐고 국제적 질서를 지향해야 되고 세계 국가적 성격을 띄워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가 당면한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당면한 겁니다. 고구려는. 내부의 통일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북방이나 아니면은 중국 세력이랑 아니면 내부에 있는 다양한 종족들과 화합을 일어나겠습니까? 통일체를 이루어야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어진 것은 글로벌리제이션, 개방화, 다양화. 그렇죠? 그 방법의 문제입니다. 방법의 문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글로벌리제이션, 리저널리제이션, 내셔널리제이션. 어떻게? 고구려 방법을 택했죠. 첫 번째는 정체성의 확립이에요. 자의식. 아까 제가 프리윌이라는 얘기 했었는데 일맥상통하지만 고구려인들은 자기 집단에 대한 자의식이 매우 강했어요. 사람도 다른 겁니다.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이 있고 자의식을 버리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은 덜 벌더라도 자의식을 지킨 사람들이 있고 다른 겁니다. 문화권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의식을 택한 거죠. 정체성. 그래서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전성기 때 광개토 태양 시기에 장수왕 시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금성문이라든가 그다음에 목서라든가 그다음에 기록들이라든가 그때 만들어진 유적과 유물을 보면은 고구려인들은 자의식이 매우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있는 곳이 곧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안 갖는 것이 잘못된 거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화 집단들이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가지면 안 되죠? 그리고 나는 천선이다 그러죠. 하늘의 선택을 받은 집단에는 천선이 있는 거죠. 일본인들이 그거 주장하잖아요.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죠. 다 그래요. 근데 왜 우리만 그런 주장을 안 하죠? 부처님도 말씀하셨는데 다 누구나 자기가 있는 곳이 곧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런 자의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렸고 잊어버렸던 거죠. 고구려인들은 본인들이 줄기차게 자신들이 천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월지자 해와 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들이 천재의 아들이고 황천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수신의 따님이 자기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거죠. 그렇게 하지만 돼요. 그러니까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단 여기는 잘못하면 센터주의가 돼요. 우리만 잘났다고 외치게 되면은 그건 중국인들에게는 중화주의나 또는 서양인들에게는 오리엔탈리즘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되지만 더불어 같이 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고구려 같은 경우는 강하고 위압적이고 뾰족한 그런 문화가 아니라 넓고 푸근하고 그런 넓은 그런 문화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걸 표현한 거죠. 삼조고도 마찬가지죠. 일본 축구협회 엠블렘이 삼조고인데 우리는 삼조고가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걸 모른다. 그래서 우리 삼조고와 일본의 축구협회 엠블렘과 고구려 5회분 4호며 삼조고를 칼라로 딱 비교해 놓고 쓰고 멘트 제가 그랬었죠. 삼조고 중요하거든요. 삼조고는 그래서 사람들이 혹간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내가 언제 삼조고를 고구려만의 세라고 얘기했느냐. 동아시아 공동의 세지만 그 시대 정신에 의해서 고구려 전성기 때 그거를 꼭 채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시대의 로직을 표현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삼조고는 3의 논리예요. 제가 대학원 시절 때 석사 논문부터 줄기차게 주장한 게 바로 3의 논리예요. 단군 신화의 논리고 고구려 신화의 논리 3. 3이란 숫자. 이게 조와 합일의 숫자일 수도 있고 조와 풀이의 숫자일 수도 있어요. 3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고구려인들은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고구려, 신고구려를 건설하지만 고구려가 압도적 다수에서 억압하는 그런 센터주의가 아니라 주변의 다수의 종족들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런 조화와 합일의 논리를 주장을 한 거죠. 그런 주장하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소수리망이 받아들인 이유가, 그 다음에 통일신라 때 화음을 받아들인 이유가 다 그것 때문에 받아들인 것 아니겠어요? 그럼 고구려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더군다나 그 당시 때 고구려는 불교가 융성해지고 불교의 고분벽화가 막 만들어지고 거기에 삼조고가 있는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삼조고가 필요했고 그 외에도 장군청, 그 다음에 광개토당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광개토당비를 보면은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광개토당비는 보통의 비랑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는 지금도 우리가 공원묘지라든가 부모님 산소에 가면 비석이 있잖아요. 종묘에 가면 있죠. 그런 비석이 아니에요. 광개토태양 비는. 6.39m에 달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1775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비를요,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어딘가 신령스러운 곳에서 뽑아가지고 와서 심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에서 한 부분을 잘라낸 부분이 아니라 전체의 먼저 부분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적고 크고를 떠나가지고 하나가 온전한 완결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백두산일지 모르겠지만, 백두산일 가능성이 크지만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알맹이를 뽑아가지고 와서 심었다고 봐요. 이거 생기의 결정체. 더군다나 그것은 사면 자체의 모양이 흐트러져 있어요. 표면도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비문 왜곡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고구려인들이 돌을 다루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고구려인들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돌을 가장 잘 다루는 집단들이에요. 중국 아니에요. 중국은 벽돌이에요. 일본은 뭡니까? 일본은 나무죠. 그리스나 로마는 대리석과 사암이에요. 우리는 화강암이에요. 그 화강암을 어디선가 캐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예쁘게 이끌며 모양 내가지고 성을 쌓았고 건물 쌓은 것이 고구려인들이에요. 얼마나 미의식이 투철한데요. 우리가 늘 귀 갖다 걷게 된 첨성대의 그 미의 선, 이건 고구려 성벽에 가면 성벽 치에 있는 구조예요. 수만 개의 화강암을 다듬어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쌓으려고 하는 것이 고구려 성이, 그만큼 미의식에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광개토태양의 그 비석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메시지, 미닝, 로직을 담은 거죠. 저는 그것이 바로 고구려 시대 정신이라고 봐요. 더불어 살 수 있는 가장 생기의 결정체고 지구의 중심에다 꽉 박으면서 그것이 차지하는 바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것. 오벨리스크처럼 높고 뾰족한 것. 링컨 기념관에 있는 오벨리스크 흉내낸 것들. 이거와 다르잖아요. 광개토태양 비는. 그걸 보면서 고구려에 복속됐던 수많은 종족들은 안도의 가슴을 쓸어내렸을 거예요. 아, 고구려인들은 우리를 최선도 압박하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비를 그렇게 세울 정도라면은 정책부터해서 모든 것을 그런 것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고구려가 특별한 나라고 고구려 문화국가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고구려는 바로 이런 문제, 현재와 당면한 그런 문제 속에서도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세계화를 추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고구려가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센터주의가 아니라 억압주의가 아니라 승자 위주의 질서가 아니라 더불어 살고자 하는 공생과 공연과 상보정의 그런 논의를 주장한다고 보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고구려는 문화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고구려가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 고구려가 있었던 적은 문화의 IC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IC 인터체인지. 우리는 그동안 우리 문화 그러면은 늘 우수한 중국 문화가 일본 열도를 건너가는 가교의 역할을 했던 브릿지론만 주장을 했거든요. 세상에 그런 무식한 발상이 어디가 있어요. 문화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죠. 문화는 상호작용뿐만이 아니라 환류하는 환리 시스템이라고요. 용어를 그렇게 만들어냈지만 문화는 그런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역은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볼 때 모든 문화가 모여들어서 여기서 휘몰아치면서 다시 나가는 인터체인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브릿지론을 저는 거부해요. 왜 우리가 중국 문화를 건네주는 다리 역할만을 해요?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나요? 저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남의 다리 노터기는 싫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 4, 5년 전부터는 IC론 대신에 하트론을 주장해요. IC보다 좀 더 적극적인 심장. 모든 것들이 모여들어서 심장서 다시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새롭게 나가는 공급하는 바로 배급체 역할. 그러면서 사랑이 가득 찬 심장. 그래서 하트론을 주장해요. 고구려는 정치, 외교적으로는 동아주중의 코어 역할. 경제, 그다음 무역에 있어서는 물리 허브 역할.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IC에 대한 허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고구려의 모델이 지금 21세기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전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구려는 좀 기분 좋잖아요. 고구려 그러면.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적어도 자존심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는 고구려를 모델로 삼으면 훨씬 좋다고 보는 겁니다.
시간이 좀 오버했습니다. 고맙습니다.